안녕하세요. 자, 현대소설론 3주차 두 번째 시간. 지금 소설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양소설론 두 번째, 일본 소설론과 사소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조금 이따가 본격적으로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미 공지했던 것처럼 온라인 비대면 강의가 지금 3주차째 이어지고 있고 4주차 이후에는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와 관련돼서 아직 학교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3주차 두 번째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3월 30일 월요일인데요. 3주차 첫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4주차가 이제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초, 중, 고 계약 시점과 맞물려 있고 사실 이제 그 부분도 교육부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간에 오늘 내일 뭐 늦어도 4월 초에는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아마 초중고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날 거고 또 이제 그거에 연동해서 대학에서도 그동안 이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해 왔던 것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로 전환해서 예년처럼 좀 늦었지만 수업을 진행하게 될지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수업 방식을 약간 변화할까 합니다. 만약에 이 온라인 비대면 강의가 3주가 아니라 4주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복습을 하거나 하는 데는 좀 유효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호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웹엑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시간 동영상 강의로 전환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소 좀 안정적이지 않은 제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다른 수업은 아니고 뭐 회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웹엑스를 활용해 봤고 또 웹엑스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참여도 해봤는데요. 다소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과연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도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 전환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 이제 감염되지 않게끔 주의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4주차 이후에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이 되면 제가 이 클래스에 공지를 하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 뭐 개인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을 해서 그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시로 이 클래스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3주차긴 한데요. 이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다 보니 3주차인데 되게 길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다양한 장소에서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좀 한편으로 질이 멸렬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1주차 오리엔테이션 빼고 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소설론, 소설의 발생, 소설의 갈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동양 소설론, 특히 이제 중국 소설
소설론과 관련해서 정치 소설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일본 소설론과 사소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3주차가 끝나고 4주차에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8주차에 있게 될 중간고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고 9주차, 10주차 넘어가면 발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시험, 특히 오프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든가 과제를 미리 좀 출제 또는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4주차 이후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좀 감안해서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제가 미리 이 클래스에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주차 두 번째 동양소설론 2 일본 소설론과 사소설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마 앞선 시간보다 더 짧은 정도의 분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이 동영상 강의가 길게 느껴지긴 하겠습니다만, 자, 동아시아 지역이 한자 문화권으로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했었고요. 이 한자 문화권에서 소설 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담한설, 그래서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중요하지 않은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 이 정도로 취급받아 왔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라고 하는 전통은 여전히 그 안에 담지되어 있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소설이 재미와 흥미 위주의 읽을 거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렇게 소설에 관한 인식이 격화되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한자 문화권 내부의 유교 이념을 기반한 이른바 정치 또는 치세를 하기 위한 유교 경전, 금과 옥조로 삼았던 그런 유교 경전에 비해서 민간의 일반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이야기든 아니면 그냥 민간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든 이 소설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것이 근대 전환기 또는 근대 이후에 서양 소설, 즉 노블이죠. 노블의 개념이 동양으로 전파되고 그것이 번역돼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이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속에서 소설의 의미도 변화를 겪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중에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정치 소설, 사실 정치와 소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상충하는 단어긴 한데요. 왜냐하면 정치를 위해서는 소설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유교 경전과 같은 그런 옛 성향의 말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수, 모범, 규준이 되는 그런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 훨씬 더 중요했는데, 근데 이제 이 소설이 어떤 마치 도구처럼 이용되긴 했습니다만 신문 사설이라든가 논설과 다른 이 서사 형식이 이른바 근대 전환기 문명 개화를 위한 하나의 서사 형식으로 제시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이제 중국 소설론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정치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도 있었고, 그게 이제 중국으로 량치차오 같은 양계초, 당시에 이제 계몽 지식인에 의해서 수용되었던 것인데요. 일본으로 가면 일본도 이 나름의 이 소설과 관련된 이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전통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문학 형식들이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겐지모노 가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타리는 이제 일본어로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일본 소설론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근대 소설의 양식 또는 형식 중에서 이제 일본 근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여기 앞에 소설 있죠. 소설 앞에 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소설이라고 해요. 이 사자는 나 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소설, 즉 나에 관한 소설, 나의 소설, 나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를 영어로 바꾸면 I 또는 self가 되죠. 사소설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보통 self narrative라고 합니다. 왜 이런 소설의 양식 형식이 발달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설 생산의 역사적 조건 중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개인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다? 바로 이 개인의 이야기다. 이때 개인은 어떤 개인? 근대적 개인. 그 이전에 과거 중세시대 또는 신분제 사회에서 개인이 한 개인으로서 자각하거나 인식하거나 각성하지 못했던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 또는 뭐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 사람들은 예컨대 왕 또는 뭐 기사 또는 영웅, 이렇게 개인이 아니었어요. 이때 근대적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기초한 다른 사람과 명확히 구분되는 나만의 독특한 자질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 한 무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단독자로서 자율 의지를 갖는 바로 그 개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근대 이후에 근대 소설에서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 시민의 자기 이야기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설, 나에 관한 이야기, 나의 소설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서양 소설론에서의 개인주의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일본에서 소설론이라고 했을 때는요, 서양 소설과 일본 소설의 구분으로부터 발생해요. 즉 서양 소설을 추정하거나 서양 소설의 변형태로서의 일본 소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서양 소설 노블이죠. 노블과 다른 일본만의 소설 형식으로서 사소설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사소설이 등장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사소설에 관한 담론은 1920년대 본격적으로 제기돼서 확산됐어요. 하지만 이 사소설의 창시자,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앞에 소설의 대목을 읽어줄 텐데요. 가야마 가타, 이게 이불, 포단이라고 쓰는데요. 이불, 우리 이게 덮는 이불 있잖아. 잘 때 덮는 이불. 그 이불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사소설이 시초다. 일본 사소설의 시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쓰였는가? 왜 일본은 서양 소설의 일반적인 형식으로서의 노블과 다르게 일본만의 소설로서 사소설을 제시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 국민국가로 성립해 가면서 근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면 각각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국민국가의 일원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의 자격을 갖게끔 만들죠. 그리고 그 국민으로서의
성립시켜가는 가운데 있어서는 개인이 어떤 자질과 역량, 어떤 체험, 어떤 문화적인 조건들에 놓여 있는가, 즉 오히려 역설적으로 국민이라고 하는 무리 또는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소속되어야 하긴 하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 또는 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관심은 다른 측면에서는 일본 근대 소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자연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유행했습니다. 이때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부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문학작품 속에, 꼭 문학만은 아니지만 예술작품 속에, 근데 이제 우리는 소설에 대한 얘기니까 재현해내는, 그래서 리얼리즘적 관점에서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문학 외부의 이른바 세계를 어떻게 문학 속에 있는 그대로 적실하게 구현해낼 것인가가 중요했고요. 이건 물론 모방론의 관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 소설을 창작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에 관한 이야기, 나의 체험, 나의 인식, 나의 감정을 소설 속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근대적 개인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근대적 개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났고, 그때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으로서의 나, 단독자로서의 나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의 형식으로 제시했는데, 그때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작가의 체험, 인식, 감정을 문학 또는 소설 속에 그대로 녹여내는 방식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아주 번박하게나마 사소설에 대한 이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소설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 중요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일정 부분 중요한 대목 앞부분에 있는 아주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즈키 토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된 자기라고 하는, 이게 이제 번역서예요. 원래의 제목은 Narrating the Self예요. 그래서 Fiction of Japanese Modernity, 일본 근대성의 허구 소설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Narrating the Self, 자기를 내러티브화하는 자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된 자기라고 하는 이 번역된 표현이 맞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일본 근대 소설의 형식으로서 사소설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에요. 이야기된 자기. 기회되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는데요.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구메 마사오라고 하는 문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사소설과 심경소설, 마음 심자, 이 심경소설, 뭐라고 되냐면 모든 예술의 기초는 나에 있다. 그렇다면 그 나를 다른 가탁 없이, 그러니까 꾸미는 것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즉 산문예술에서는 사소설이 명백히 예술의 본도이자 근본적인 길이자 기초이며 진수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소설이 예술의 본령이다 이 얘기야. 왜? 그 예술의 근본, 핵심에 누가 있다? 나가 있다. 또 다케우치 료치라고 하는 사람이 사소설에 대하여 라고 하는 글에서 사소설의 문제는 결코 문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의 성격 문제다. 그러니까 일본 근대, Japanese modernity, 일본적 근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사소설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대성의 형식으로서, 특히 일본 근대성의 형식으로서 사소설의 대표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사소설과 관련돼서 사소설을 이제 지금 저렇게 한자로 썼는데요. 사를 일본어 하는 사람은 알아요. 나를 와타시라고 해요. 그래서 사소설은 와타쿠시, 소설은 쇼세츠라고 하거든요. 와타쿠시 쇼세츠 또는 그 사를 그냥 음독해서 시쇼세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요. 보통은 일본에서 사소설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작가가 자기 사생활,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사생활의 세부, 아주 구체적인 세목이죠. 세부를 거의 허구를 섞지 않고, 이게 중요한데요. 있는 그대로 허구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건 기록이죠. 소설이 아니야. 근데 거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구가 아주 약간은 양념처럼 가미가 돼요. 그런데 거의 허구를 섞지 않고 충실하게 재현한,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자전적 산문 작품. 자전적인 내용들. 자전적이다.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 자기 기술적인.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소재가 어디로부터 온다?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문학사가들은 이 자전 장르의 기원을 어디로 보냐? 다야마가타이의 이불로 소급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 사소설이 쭉 일본의 전통적인 어떤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요. 요걸 이제 비교한 부분이 있어요. 나란 느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부분만 읽고 다시 넘어가죠. 일본의 자연주의는 유럽의 그것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유럽 자연주의는 주로 그때까지 낭만주의 문학이 개인에 편중되었던 것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지만, 일본 자연주의 문학의 최대 특징은 개자, 개 탐구에 있다. 개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독특한 낭만주의 문학의 짧은 개화기 이후에 강화되어 이윽고 소설 속에서 저자의 개성을 확립하려는 사소설로서 그 궁극적인 표현을 얻었다. 에미 졸라죠. 모파상의 자연주의는 인간을 과학적으로 아주 객관적이고 엄밀하고 냉철하게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지 않고 일체의 허구와 상상력을 배척한 실제 사실 그대로의 충실한 재현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자, 일본의 사소설 아까 무슨 얘기가 나왔죠? 개탐구, 즉 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작가는 창작자죠. 단독자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개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즉 개성을 어떻게 확보해서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체험해보지 않은 일, 다른 사람이 사고해보지 않은 사고, 즉 나만의 체험, 나만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특히나 그때 저자 또는 소설가, 작가는 자기의 체험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의미를 드높이고 현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소설은 저자의 체험에 기초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는 아니고요. 거기에 약간의 허구를 가미해서 서술한 산문 형식인데, 어떤 산문 형식? 자전적인 산문 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자전적이다. 자서전을 여러분이 떠올리면 돼요. 자서전은 뭐죠? 여러분 혹시 자서전 읽어본 적 있어요? 아마 유명인들의 자서전 혹시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른바 위인 또는 명망가, 물론 이런 자서전을 막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무슨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선거철이죠.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쭉 연대기적으로 서술해 놓고 자기를 뭐 결국 지 자랑이죠. 그 자서전 써가지고
정치인으로 입신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특정한 어느 시점, 특히나 노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궤적들을 연대기적인 순서가 됐던 사건 중심이 됐던 구성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자서전이 어떤 역할을 누리는가? 자전적인,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자기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효과가 있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의 궤적을 겪어왔는지, 어떤 체험들을 했는지, 그런 체험들 속에서 어떠한 인식과 감각을 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서전을 읽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이 사람은 그 자서전에 기술된, 서술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건에서는 이런 행동을 했고 이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하는, 즉 자서전에 기술된 내용은 대체로 진실된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사소설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다시 쓰죠. 사소설. 저는 셀프 내러티브라고 쓰겠어요. 나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했을 때 아까 좀 전에 자전 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작가가 자신의 체험에 기초해서 거기에 약간의 허구를 가미해서 나에 관한 이야기 쓴 이 셀프 내러티브. 근데 우리가 자서전을 읽으면 그걸 통해서 뭔가 이것은 진실됐다, 사실이다 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사소설은요 자전 형식으로서 이른바 고백적 글쓰기의 효과를 자아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고백해 본 적 있어요? 있겠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구해야 하든 또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미처 쉽게 하지 못했지만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서 겉으로 표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고백한다, 고백적 글쓰기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백하는 글, 연애 편지, 물론 편지도 고백적 글쓰기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무슨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그날 하루에 있었던 거 이렇게 쭉쭉쭉 쓰는 거, 그걸 좀 확장시켜 생각해보면 뭐가 있죠? 그렇죠.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 고백적 글쓰기, 좀 전에 얘기했던 일기, 편집글도 가능은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서전, 또 수기. 그러니까 고백적 글쓰기 형식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 고백적 글쓰기는 아니지만 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한 개인의 그 사람의 어떤 진실성을 표출한다, 드러낸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방편이에요. 글쓰기의 장치이기도 하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치로서 활용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백한 사람이 되게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문화적인 행위예요. 예를 들면 종교랑 상관없이 여러분 고해성사 어디서 하죠? 그쵸? 천주교에 가면 그 고의실이 있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그걸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요. 물론 그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죄를 뉘우치고 또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해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고백은 무엇에 대해서 고백해요? 즉 내면에 대해서 고백한다. 이 내면은 겉으로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 거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왜? 고백하는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 이전에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온라인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 심리 상태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있나요? 물론 피곤해.
그리고 뻘쭘하고 저 스마트폰 카메라 보고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요. 지금 제 마음, 제 감정, 제가 고백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려면 그 고백의 대상이 되는 뭐가 필요해? 내면이 필요해. 그럼 내면은 어떻게 만들어져? 돌아가 보세요.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근대적 개인이라고 하는 자율 의지를 가진 단독자로서의 개인이 세계 속의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나를 따로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죠. 즉 나를 둘러싸는 세계가 나와 합일되어 있다라고 여겼던 중세적 질서로부터 신 앞으로부터 놓여나서 나는 온전히 오직 나 자체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지만 내면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즉 내면을 발견한 거죠. 내면은 그 이전에는 있었어. 하지만 인간은 신 앞의 존재, 세계와 합일된 존재로서는 자신의 내면을 발견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내면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내면을 발견했으면 내면과 차이를 갖는 내면을 발견하게끔 만드는 대타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면의 반대편에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자연인데요. 이렇게 쓰지 않고 가라다니 고진식의 표현으로 따르면 풍경의 발견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또는 세계가 나와 합일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건 근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대한 전환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한 개인은 성장해 가든 뭐 발전해 가든 자신의 내면을 갖고 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뭐 교통 통신 체계의 발달이라든가, 즉 자연을 그 이전에 하나의 그 인간과 조화로운 어떤 상태 속에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에 의해서 자연을 새롭게 재인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차를 타고 기차 차창으로 스쳐 지나가는 자연을 보게 되면 그때 자연은 예컨대 생활 공간 속에서 합일된 상태에서 자연 속에서 생활해갔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인식되는 거예요. 풍경으로, 차창 밖의 풍경으로 이제 다르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경의 발견, 내면의 발견 거의 같이 일어나고요. 이 내면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사소설도 마찬가지다. 작가의 체험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작가의 체험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했다, 뭐 먹었다 이게 쓰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의 내면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서사화하는 것, 이것이 이른바 일본의 사소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극히 내밀한 개인의 이야기 정도로 사소설이 한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사소설과 결부시켜 가지고 이 고백이라고 하는 장치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의 측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소설가잖아요. 사소설 쓰는 사람도. 그럼 이 소설가의 행위라고 하는 게 대체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소설 창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창작하는 행위, 여기 있죠? 행위 자체, 즉 뭐냐면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그 과정, 내가 어떻게 문학자로서 또는 소설가로서 성장해 갖고 대상이나 세계를 인식하고 감각하는가, 또 그걸 어떻게 내가 글쓰기의 형태로, 소설이지만 글쓰기의 형태로 구현해내는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소설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예술가 소설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조이스도 있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 그걸 사소설이라고 하진 않아요. 예술가 소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무슨 뭐 소설가 소설 이렇게 얘기하기는 합니다만, 예술가 소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주인공이 소설가야. 뭐 본인 이름을 직접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태영 소설가인데 오태영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고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뭐 이태준 같은 경우에 현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 이름을 써가지고 그렇게 쓰기도 해요. 이런 이른바 셀프 내러티브적인 요소는 한국 문학에서도요 어마어마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 작품, 소설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저자에 관한 전기적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자의 분신격인 인물들이 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는가, 즉 저자가, 소설가가 자신의 분신격인 인물을 어떻게 등장시켜서 서사를 전개해 나가는가. 예를 들면 이광수의 무정 같은 소설에서 우리 나중에 살펴볼 텐데 이영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이광수라고 하는 소설가의 분신에 해당하는가, 그건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물론 무정을 사소설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런 고백이라고 하는 장치, 내면의 창출 발견, 이런 요소는 맞물려 있다. 이상의 문학작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박태원 소설가, 박태원 얘기 안 했죠?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고 했을 때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에요. 이 천변이라고 하는 청계천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산책하는 이른바 산책자로서의 이 구보시가 어떻게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관찰해가지고 서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사실 자기 체험에 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사소설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게 다른 측면에서 쭉 가면요, 직접적으로 사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태준이라든가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라든가 김남천의 대학 같은 작품에서 가족사 연대기 소설이 등장을 해요. 실제로 작가의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장편 소설의 형식 속에서 서사화한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일본 소설, 특히 아까 얘기했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근대성의 형식으로서 출현하고 각광받고 의미화된 것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사소설적인 요소들을 같이 아울러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사소설의 이른바 창시자쯤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야마 가타이의 이불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는데요. 뭐 해설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소설이 번역된 부분 잠깐 앞부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사소설이니까 서술의 시점은 대체로 1인칭일 가능성이 크겠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 또는 그녀라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서술의 시점 속에서 밀착해서 서술을 낼 수 있으니까요. 고이시카와 이름이에요. 이름. 아니다. 이거는 이 지명이에요. 지명. 고이시카와의 기리시탄자카에서 코쿠라쿠스이로 나오는 길게 뻗은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그는 생각했다. 이것으로 나와 그녀와의 관계는 일단락되었다. 36이나 되었고 자식도 3이나 있으면서 그런 일을 생각하고 궁리했던가 하고 회상하니 어이가 없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그 정도의 애정을 나에게 쏟았던 게 단지 정 때문일 뿐이고 사랑은 아니었던가? 지금 그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어떤 여성과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길거리를 걸어 내려오면서 그 부분이요. 수많은 감정을 담은 편지.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래도 세상에 흔히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처자식이 있고 세상에 눈이 있고 사제관계였기 때문에 감히 열렬한 사랑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얘기할 때의 가슴 설렘, 서로 바라보는 눈빛, 그 깊은 곳에는 분명히 무시무시한 폭풍이 잠재하고 있었다. 기회만 얻는다면 그 깊디 깊은 속에 폭풍이 즉시 세력을 뻗쳐
처자식도 세상도 도덕도 사제관계도 일거에 깨뜨려 버리고 말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 남성 주인공이죠. 적어도 남자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도 2, 3일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여자는 분명히 감정을 속였던 것이다. 자기를 속인 것이라고 남자는 몇 번이나 생각했다. 그러나 작가인 만큼 남자는 스스로 자기의 심리를 객관화시킬 만큼의 여유를 갖고 있었다. 젊은 여자의 심리는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따스하고 즐거웠던 애정은 단지 여성 특유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발전일 뿐 아름답게 보였던 눈의 표정도 다정하게 느껴졌던 태도도 모두 무의식적이고 무의미하며 자연의 꽃이 보는 사람에게 일종의 위안을 준 것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한 걸음 양보하여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해도 자기는 스승, 그녀는 제자, 자기는 처자식이 있는 몸, 그녀는 묘령의 아름다운 꽃, 그 사실에 서로의 의식이 미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열렬한 한 통의 편지에 음으로 양으로 마음의 범민을 호소하여 마치 자연의 힘이 자기의 몸을 압박하기라도 하듯 최후의 정을 전해왔을 때 그 수수께끼를 남자가 풀어주지 않았다. 여성의 음전한 성으로서 어떻게 그보다 더 노골적으로 육박해 올 수 있었겠는가. 그런 심리 때문에 그는 실망하여 이번과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때는 지나갔다. 그녀는 이미 타인의 소유다. 걸으면서 그는 이렇게 절규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대목만 가지고는 사설적인 요소가 잘 여러분들에게 간치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두 남녀, 아마 나이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제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남성 입장에서는 뭔가 사랑이라고 여겼지만 사실 여성 입장에서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근데 그 관계가 파탄났다고 여기면서 남성이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사유하는. 그런데 이 남성이 누구였어요? 소설가였죠. 이 실제 다이마가타이의 자기 체험에 기반한 이야기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가로서의 이 다이마가타이가 이 여성을 대했을 때, 이 제자로서 이 여성을 대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어떤 조건 상황 속에서 이 감정을 어떻게 내면이죠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는 소설이에요. 제가 앞부분은 나중에 스캔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볼 때 볼 수 있게끔 올려줄 텐데요. 이처럼 사소설은 소설가의 체험에 기반해서 단순히 그 체험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가의 내면의 심리를 고백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고백의 장치를 통해서 내면의 심리를 서술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대적 개인, 특히 근대성의 하나의 형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소 간단하게 같이 살펴봤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중국의 정치소설론과 이 정치소설이죠. 중국 소설론과 정치소설. 오늘은 이제 일본 소설론과 사소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국 소설론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일정, 수업 진행 방식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이 클래스에 공지해 둘 테니까 수시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